지금까지 제7공화국 선진대국 대개혁 100+1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00+1 대개혁의 대단원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국민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갈등, 보수, 진보 분열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 사회에서 20여 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의 고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사명으로 나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통치력, 정치력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은 바로 국민 통합 능력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에 여야 후보를 통틀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실제 과연 누가 이런 막중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국민 통합에 대해 우리 당이나 다른 당 후보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조차도 지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행정부와 국회를 틀어지는 히틀러의 나라가 된다고 진작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가혹한 상대방에 대한 정치 탄압이 시작될 겁니다.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입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그게 정의라는 원칙 하에 진영 갈등을 해소하는 상호 인정과 상생 정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더 나은 미래와 가치를 위한 국민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경선 후보진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 결성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이를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승리를 하면 민주당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원코리아 의회주의자 저 홍준표가 진영 대결과 보복 정치에 근원을 뿌리 뽑고 단결과 통합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를 복원하고 원팀과 빅텐트를 넘어서 대연정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좌우 갈등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양극화로 진영 대결의 악순환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상호 인정하고 공생의 정치, 실용적 협력 정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극단적 대립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 양원제를 도입하고 좌파 정책, 우파 정책 구분 없이 국익 우선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나라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와 선진대국을 위한 대연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대국 건설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 후에
선진대국 건설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주의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가장 큰 갈등 요소입니다. 수도권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은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도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행태를 건절하도록 하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정당 독식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정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이 해결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을 추진해서 정부 부처를 우선 감축을 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에서 6대4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관문공항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규제배제 특구를 각 지방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북 갈등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둘러싼 이념 대립이 이젠 극에 달해서 대북 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불간섭 하에 체제 경쟁주의로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고 필요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대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복지 여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와 복지를 놓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이해가 충돌하는 일이 번번이 있습니다. 교육,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의 사다리가 소멸되고 젊은이들의 미래와 꿈과 희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한 제도를 공정으로 바로 세우고 사회 곳곳에 공정한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은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스마트 실버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 생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는 철저히 관리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사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강성노조를 혁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외국인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공 서열 대신 직무 성과급 임금 체계로 전환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과격한 페미니즘이나 PC주의가 우리 공동체를 잠식하고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녀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차별경직급은 반대하는 대신 격차 해소 쪽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확산과 일, 가정, 양립 강화를 통해 양성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 갈등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불공정한 입시 제도로 공정이 무너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수능 중심과 정시 중심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변호사 예비시험과 판검사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복지를 위해서 경남도와 대구시에서 시행하였던 저소득층 자제를 위한 교육바우처 여민동락 8080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준표 정부 출범 즉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다음에 5개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안 해결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진대국을 위한 개헌 추진단.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추진단.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단. 네 번째, 공정선거 개혁 추진단. 다섯 번째, 대미통상협상 추진단 등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가운데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TV조선. 네, TV조선 이태희 기자입니다. 대연정 말씀하셨는데 집권하시게 되면 비서실장 같은 주요 보직의 야권 인사들, 민주당 계열 인사들도 중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은 여태 이제 정권에서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전직 의원들 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틀립니다. 비서실장은 실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되면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그래서 나는 비서실장을 실무형 인사로 바로 임명할 겁니다. 대통령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실세가 아닌 실무형 인사로 비서실장 바로 당선되면 이튿날 임명할 겁니다. 그 외에 내각이나 이런 데는 야당 인사들과 당적 이탈하지 말고 당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 정무장관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정무수석을 하니까 정무수석은 전부 국회에 낙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무수석의 역할을 못해요. 국회라는 데가 묘한 데라서 낙선한 사람들은 오면 현역들이 깔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제보다는 정무장관제를 둬서 우리 당 현역 의원 중에서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당내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대국회 임무를 전적으로 맡기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와 소통 창구는 정무장관을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또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관련한 정책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잠한 거 보니까 그냥 가도 되겠네요. 자, 맨 뒤에 마이크 바로 갖다 주시죠.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2차 경선에서 51% 과반 달성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살짝 김문수 후보랑 표가 겹친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과반 확보에 나설지 그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리 당 후보 4명하고 다 지지층이 겹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 경선인데. 민주당 후보하고 경선하면 별개죠. 지지층이 겹치는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 당 후보 4분하고는
저하고 다 지지층이 겹쳐요. 대신 이 경선의 목적은 뭡니까? 중범죄자 잡는 사람 뽑는 경선이에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뽑는 게 우리 당 경선입니다. 당원들이 충분히 정치적 식견이 높기 때문에 네 사람 중에서 이재명이 잡을 사람이 누구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네, 답변되셨네요. 마이크 갖다 주시죠. 뒤쪽에. 저희 또 채널A인데요. 채널A 박승현입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추구하시고 빅텐트까지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 진보 진영 인사와도 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진보 진영 인사들과도 연합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리 당에 진보 진영 인사가 있습니까? 당 바깥에 외부 인사들 중에서. 그건 경선 끝나고. 네. 그건 경선 끝나고.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우리. 네. 예. 후보님 아시아투데이 박영웅 기자님 아까 전에 정무장관제로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분이 이제 다음 총선에서 낙선을 하면 또 다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랑 한 가지 더 이제 미디어데이 앞두고 여기 이 자리에서 포부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무장관 뭐? 네, 앞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무장관제로 만약에 한다면 그분이 이제 낙선을 하면은 또 이제 다른 분으로 이제 당선된 사람이 바뀌는지.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만 답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주실까요? 두 번째 질문. 미디어데이 앞두고 따로 포부 같은 게 있으면 네, 미디어 데이를 앞두고 갖고 계신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4강입니다. 난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룰도 이제 요거 끝나고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딴 일이 좀 바빠요. 내가 토론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룰로 토론을 하더라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가서 내가 볼게. 또 자, 우리 마이크 바로 갖다 주세요. 예, 두 번째. 예. 네, 후보님 매일신문 박상현입니다. 어제 그 컷오프 이제 그 경선 네 분 이제 탈락하셨는데 좀 어떤 후보들이랑 좀 어디까지 조금 함께 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낙선에서 마음이 상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철우 지사가 공문수 합류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우 지사의 선택의 문제죠. 네, 답변. 그거는 그렇게 합류하라고 지금 꼬드기는 것 같은데. 자, 그냥 육성으로 질문해 주시죠. 크게 뒤에 방송이 있으니까. SBS BC 이정민입니다. 의료개혁 추진단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치부에 있는 의계특위나 아니면 의대 정원 추진하는 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다 폐지하겠습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치할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의료개혁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복지부 산하에 있던 의계특위를 비롯해서 기존 조직들, 기존에 협상했던 것들 어떻게 하시겠느냐 다 폐지하시겠다 명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네, 마이크 한번 갖다 주세요. 그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뉴데일리 정치부 배정희 기자입니다. 그 지역주의 조장하는 행태를 이제
단절하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일종의 이제 방안이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주의 타파하겠다고 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발표한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남은 우리, 호남은 민주당 이런 식으로 좀 해온 게 몇 년입니까? 그걸 계속하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 끝나고 난 뒤에 남부는 민주당이었어요. 북부가 공화당이었죠. 근데 100년 뒤에 한번 보세요. 텍사스가 공화당의 본거지가 됐어요. 오히려 북부 러스트벨트가 민주당의 본거지가 됐죠. 세월이 지나면 풍토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또. 네,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이대일의 김한영 기자입니다.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인선 보면은 탄핵에 반대를 했거나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신데 추가로 탄핵에 찬성했다거나 개헌 해제 의결에 찬성했다는 분들에 대한 컨택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4강 구도 보고 탄핵 찬성 반대 2대2 구도로 보는 시선이 조금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탄핵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탄핵을 주제로 나는 선거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나라냐 홍준표의 나라냐 그걸 주제로 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탄핵에 찬성했건 반대했건 그런 문제는 나는 주제로 삼고 싶지도 않고 그 이분법으로는 경선에도 임하지 않고 본선도 임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마이크 받아서 해주세요. 정책 하나랑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앞에 오지 모르고 뒤에. 죄송합니다. 어제도 의대 관련해서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증원 사실상 없다라는 목표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님께서도 대선 가시면 영원도 좀 영명도 고려하시는 건지 그 부분 먼저. 그거는 의협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일입니다. 지금 내 입장을 이야기해버리면 의료 개혁 문제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의협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타협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문 연장선이긴 한데 탄핵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예를 들어 후보로 선출되시면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도 하실 텐데 거기서도 유관 질문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탄핵에 대한 정확한 반대 내지는 어떤 입장을 내지 않는 것. 탄핵 우리 기자분 기사 검색하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계속 입장. 개헌 반대했다. 탄핵보다는 하야가 할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있었나?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하기 힘들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고 언급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자유일보 신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연금개혁, 저는 미래 세대 부담 없는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를 하고 개인연금을 법제화하는 방법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우리 참모들한테 검토하라고 할게요. 그 방법이 합당하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 참모들한테 검토하라고 할게요. 근데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한다 안 한다 선거 전에 이런 이야기하면요 생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목표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가는 연금 계획을 하겠다.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하는 거예요. 또 네, 답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좀 전해주실까요?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방재정을 아까 확충한다고 7대3 구조를 6대4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항이 심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쪽은 기재부 아예 패싱하고 직접 예산을 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되는 겁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세수의 문제와 그걸 남은 문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세수도 나눈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예산 편성권 받는 게 아니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장 큰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것을 법률로 조정하고 영어로 또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기재부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보고 그건 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뉴스원의 정유미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전날에 한동훈 후보님 겨냥해서 자신이 당대표였으면 비상계엄 건덕지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조창호 의원께서는 탄핵 계엄 책임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대통령 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예. 박근혜 탄핵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탈당 요구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7년도 10월경인가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 저지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나갔던 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복당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를 했죠.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 다시 복당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대통령을 제명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이나 탄핵이 없어집니까?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논리 이관되죠. 안철수 후보야 이당 저당 돌아다니는 게 워낙 많으니까 탈당하고 출당하는 건 별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도리는 아니다. 또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이런 이해가 돼요. 비상계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윤석열 그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계엄 사유가 안 돼요. 난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 민주당의 의회 폭거입니다.
29명을 탄핵을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가장 그 문제되는 게 뭡니까? 탄핵 소추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국정이 마비된다 이거예요. 그 세 번째, 그걸 막아야 할 게 여당 대표입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과 협의하고 다른 길로 가면 간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사건건 깐죽대고 사사건건 터집 잡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내 들은 이야기는 더 이상 대통령 하기 싫었다 그 말도 합니다. 야당은 이러지. 여당 대표는 사사건건 깐족되고 어깃장 놓지 고립무원 상태지.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자폭한 것이었다.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또 출당 뭐 어째 우리 당이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요. 본인의 잘못을 좀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20년 그게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뭐라고 봐요? 배신자라고 보잖아.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래 보잖아요. 그 프레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고 나와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고 덤비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리가 안고 갈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출당을 시키고 제명을 시킨다고 해서 탄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난파선에 제일 먼저 준동하는 게 뭡니까? 이상입니다.